보는 시간이고요. 자연주의 미술이란 이제 뭔가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자연주의 미술에서 화가들은 어떤 것들을 했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 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저는 들어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음, 자연주의 미술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그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이 자연주의 미술이 뭔지 이제 그것들을 알아보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자연주의 미술에서 그 두 사람, 요 1차 시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밀레하고 그 다음에 까미코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자연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이고 또 우리가 이 미술 시간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.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화가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. 자연주의 미술이라고 하는데요. 자연주의 미술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그 예술을 자연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, 그 제작을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미술에서의 자연주의라는 거는 이 대상의 그런 양식화하거나 그 관념적인 이런 표현을 거부하고 관찰한 거 그대로 충실해서 재현하려는 그런 미술들을 가지고 자연을 표현하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.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겠죠.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이런 르네상스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고요.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또, 이 대표적인 그 화가들이 이 조토라든가 보티첼리라든가 미켈란자르를 비롯해서 이 피렌체 학파부터 이 자연주의 미술이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미술 양식에서 이 자연주의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매우 정확하게 그리려고 이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그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죠. 근데 이 19세기 이후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기계문명이 들어왔죠. 그러면서 이 사진이 등장하면서 미술가가 이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현대 미술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. 그래서 점점 추상화나 이런 개념화가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자연을 억지로 아름답게 꾸미거나 이상화하지 않고요. 보는 그대로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연주의 화가들은 미묘하고 그런 신비한 그런 그 빛이죠. 빛에서 나타나는 것들, 그 다음에 이런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찬 그런 자연의 그런 경이로움과 이런 그 노동의 의미를 깊은 애정으로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자연주의 미술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실제 사물들을 묘사하는 그런 사조를 말합니다. 그래서 19세기의 그런 사실주의 운동은요, 낭만주의에서 주체를 일정한 양식에 일치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데 대응해서 자연주의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화가가 이런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유사한 이런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. 또 이 자연주의에 해당하는 그 미국의 화가인 이 일리엄 블러스 메이커가 그린 이 풍경화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연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그림을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림이고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. 이 자연주의 그 화가들은. 그리고 그 과장하거나 이것들을 뭐 과장해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
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. 그래서 이 자연주의에 해당하는 윌리엄 블레스 베이커의 그림 풍경화를 하나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이런 낭만주의 시대가 절정에 이를 즈음에요. 젊은 화가들이 해화가 그림들이요. 순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피상적이고 신비적으로 되어가는 것에 문제를 느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들은 좀 더 현실에 가깝고 실제적인 해화와 그게 알맞는 그런 표현 방법과 그런 소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화가들은 음, 너무나 그 허황되고 너무나 신비적인 그림들만 그렸다는 거죠.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낭만주의 화가들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, 화가들이. 그래서 음, 그것들이 다 그림이 아닌데 왜 그런 신비적인 그림들만 그려야 되나?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현실,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그림은 왜 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. 그래서 19세기 중반 이 농민 화가의 등장으로 나타난 것이 이 자연주의 미술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민 일상, 농민의 화가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? 예. 그래서 이 자연주의 미술이라는 거는요, 그 전원의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연의 생명이 담긴 그런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, 화가들이.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 미술에 대한 것들을 음,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자연주의 미술은요, 이렇게 밝고 신선한 이런 그 색감들이 있고요. 또 이런 농민의 생활, 이런 자연 풍경을 표현한 것들이 이 자연주의 미술입니다.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런 농부들이 이제 뭐 일감들이 있고 농부의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그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일상적인 표현을 한 것을 이렇게 자연주의 미술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. 대표적인 화가가 밀레가 될 수 있겠죠. 밀레는 이 사람은 이 산업혁명 그 시대에 이제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화가라고 두 가지 그를 다 그 역할을 하는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프랑스가 급격한 이 산업화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이제 막 이제 막연하던 시대가 활동이 되죠. 그래서 농부들은 그런 고단한 일상을 작품으로 남겨서 이 숭고한 노동의 가치와 감동을 어, 그 전하기 위해서 이 농민들을 위한 이 농민 화가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. 이 밀레가. 그래서 대표적인 이 작품이 이삭 작품 여인, 씨 뿌리는 여인, 뭐 만종,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. 이거는 그 밀레가 가장 아끼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봄이라는 겁니다. 이게 어, 그 작품 속의 이런 길을 알록달록하게 장식하는 이런 꽃들의 묘사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자연을 성실하게 관찰하는 것을 즐겼던 것이죠. 그래서 자연이 보여주는 그런 어둠,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빛에 대한 음, 그래서 무지개 표현도 했어요.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빛에 대한 그런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. 그래서 일종의 또 이 낭만주의적인 시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밀레는 이런 그 빛에 대한 것들, 그 다음에 이런 자연의 그런 그 풍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일상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그 자연에서 보여지는 것들,
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제를 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봄의 날씨에 이렇게 막 갑자기 이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오고 무지개가 하는 그 날씨가 아주 급변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작품에 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삭 줍는 여인들이죠. 그래서 농부들의 그런 고단함과 순수함을 마치 그 한편의 서사시처럼 표착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. 이게 1857년에 그려진 밀레의 대표작 그 작품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이런 그 일상적인 이 농부들이 이 이삭을 줍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이삭을 줍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색감도 너무나 예쁩니다. 사실은 자연스러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밀레 작품의 이 색감들은 원색적인 것보다는 이런 그 톤의 그 색의 그 톤에 대한 것들을 뭐 이렇게 그 톤의 뭐 엷은 톤들, 밝은 톤들, 뭐 이렇게 짙은 톤들 이런 톤에 가지고 톤의 색감들을 많이 표현을 한 화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 미술은 모든 그런 이상화와 미화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객관적인 현실 그리고 사실만을 표현하려고 했고요. 또 현실 속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평범한 이런 주제를 찾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. 밀레는 이렇게 이삭죽기, 만종 이것들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죠. 그래서 이 이삭죽기를 이 살롱에 발표했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작품의 주제가 농부들의 힘들고 고된 일상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극빈한 이런 하층 계급과 귀족 또 이런 신흥 부르주아 사회 계층의 불균형 속에서 밀레는 부유하고 권력적인 이런 지식층보다는 반복적인 노동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이런 농부의 삶을 합폭에 담고자 한 것이죠. 그쵸.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정말 이게 잘못됐네요. 1957년이 아닙니다. 1857년입니다. 오타가 났네요. 지금 갑자기 1957년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1830년대입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이런 그 기계 문명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기계의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그 신흥 아주 갑자기 졸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힘들고요. 그래서 이런 극빈한 이런 하층 계급과 귀족, 그 다음에 이런 신흥 부르주아 사회 계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복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밀레가 그린 그런 농촌 풍경들은 이러한 그 비판보다는 성스럽고 종교적인 이런 숭고미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밀레는 그런 거를 다 개의치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주제를 삼은 거죠. 예. 또 이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만종이죠. 예. 이 만종은 그 항원역 해가 이제 막 지는 그 장면이죠. 그래서 이런 그 남자와 여자가 이런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. 삼종 기도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모 영보를 알리는 상황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아 있어서 서서 기도한다고도 합니다. 우리가 기독교 다닌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.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일을 끝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을 마치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이 프랑스의 농부는 이 가장 이 프랑스적을 묘사하는 그 화가라는 그 평가를 받습니다. 그리고 그 밀레도 농촌 출신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전원밖에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되도록 능숙하게 표현하려 할 뿐이다. 어,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풍경 속에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밀레는 이런 그 농민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밀레의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한 이런 만종, 이런 만종을 그렸고요. 또 이런 그 한 남자와 여자가 삼종기도를 올리는 이런 장면을 그려서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밀레는 농촌은 이 도시와 대비되는 곳이기도 했고요. 또 농부의 모습을 다룬 이런 자연의 그런 영구함과 이런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역사적인 영웅이나 이런 부유층의 초상화가 아닌 이런 평범한 농부의 모습을 이렇게 커다란 캠퍼스의 영웅처럼 그려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다음은 두 번째로 그 까미코로입니다. 장바 장 바티스트 까미코로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섬세한 이상주의 화가입니다. 그리고 그림들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약간 그 시적인 그리고 미학적인 이런 조화로움을 그린 화가 중에 대표적인 화가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사람은 대부분 이 장 바티스트 까미코로라는 이 화가는 섬세한 이상주의 화가다. 그리고 시적인 화가다. 이렇게 서정적이고 시적인 화가로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도 프랑스의 화가이고요. 보통은 이게 이제 불어로 하기 때문에 바티스트 까미코로라고도 하고요. 장 바티스트 까미코로라는 이런 이름들을 씁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은 우리가 까미우코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. 그래서 저도 그냥 까미우코로라는 말을 쓰겠습니다. 이 사람도 이 파리에서 출생을 했고요. 이 사람은 이런 정확한 이런 그 색채의 섬세한 화풍을 구사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부드러운 그런 색조의 그 바르비종 이 풍경화와 살롱에서 메달을 받기도 했었고요. 또 이 레지옹루 그 훈장을 받기도 했고요. 파리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음, 그 활력을 많이 했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바르비종 풍경화는 이 그 프랑스의 이 바르비종이라는 그 도시입니다. 거기에서 그 풍경화를 그린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그 화가들이 그 당시는 이렇게 몰려서 많이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화가나 미술에 대한 거는 우리가 현대 미술이나 그 나중에 음, 그 회화 시간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.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이 특징은 부드러운 그 대기와 빛이 있는 풍경이나 아니면 점차 그런 안개 낀 그 회색의 목가적인 풍경이 대부분의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한가한 풍경, 이런 시적 정서를 표현한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까미코로의 작품들은 굉장히 그 회색조의 그런 시적 분위기를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도 보면 이런 숲의 요정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진주를 단 여인 뭐 이렇게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.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.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
몇 개를 나눠서 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 사람도 이런 그 바르비정의 그 외광파라고 해가지고 이 빛에 대한 태양 강선이죠.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자연을 묘사한 화가들입니다. 즉, 이 실내 광선이 아닌 야외의 이런 자연 강산, 이 빛이에요. 빛이죠. 자연의 빛. 그것들을 가지고 어, 자연에 대한 이런 밝은 그런 색채 효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화파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풍경화들은 이렇게 착실한 이런 관찰로 자연을 감싸주는 그런 그 공기와 빛에 의해서 광선이죠. 그 빛의 효과에 의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는 이런 그 현대미술의 인상파의 선구자가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 밀레를 해서 방고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그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상파라는 인상주의, 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도 그 선구자 밀레도 그렇고요, 이 까미에도 그렇고 이런 인상파의 선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화로 성공한 이 코로는 동료 화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. 후배들에게 이렇게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파리에서 사망을 했고요. 이거는 그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. 19세기 중반에 이 바르비정 학파의 대표적인 미술가로 이 시인 고전주에서도 이렇게 풍경화로 이행하는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. 이게 라르니 다리라고 합니다. 이 다리는요, 어떻게 보면 이 고전에 대한 이런 폭넓은 이해와 체험을 하면서 고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. 이 나르니의 다리는 이 로마에서 그 1820년에 이 로마에서 파리로 보낸 이 신고전적 이 목가풍으로 로마의 그 아우구스트 그 황제 시대에 만든 넬레강의 다리를 그렸다고 합니다.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제 이렇게 무너진 거죠. 그래서 무너진 것들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터치의 리듬과 색채의 조화가 그의 그 자유로운 감수성을 표현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요. 이런 풍경이나 사물을 끌어당겨서 묘사하는 이 레지장스 기법으로 그려진 이 풍경화는 초기에 자주 구사했던 기법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. 이 사람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초기 기법들은 후기에 다른 화가들한테 굉장히 시적이고 서정적인 이런 풍경을 보여주는 이런 새로운 탐구를 보여줬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르니의 다리는 이 초기 작품이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풍경들이 이 감상자의 앞에서 실제로 펼쳐져서 놓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. 이 그림을 보면 실제 있는 거, 내가 여기 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. 이 그림을 실제 작으로 보면. 예, 그래서 이런 착실한 자연의 관찰과 세심한 표현들이 이런 그 대기와 빛의 효과를 살린 그의 전성기 풍경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색감들, 우아한 풍경들을 선망하기도 하고요. 이런 서정적인 풍경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풍경에서 관람자들을 편하게 해줬다 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풍경들이 이 코로에 까미 코로의 이런 사생력이 바탕이 되었고요.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모르트 퐁테의 추억입니다. 색감들이 약간 그 서정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희미한 빛에 노출된 이 와이즈강 지류의 신비롭고 자연 풍경들이 아주 세련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또 이런 시인들의 상상 속에서
이렇게 시적으로 영상되는 그런 은은한 이런 분위기의 서정적인 풍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연회색 그런 연물을 벗어던진 이 강자락 사이로 보이는 이런 숲속, 이런 숲속의 풍경들이 굉장히 그 환영을 불이키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자연의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을 이런 그 대기와 빛으로 표현한 시적 풍경 화가이기도 하죠. 그래서 약간 그런 그 빛들이 초록빛의 자연을 아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. 그리고 화면 그 오른쪽에 이런 나뭇잎들, 이런 것들은 울창한 나무와 왼쪽에 잎이 하나도 없죠. 앙상한. 굉장히 대조적이죠. 그리고 이런 여성들이 여성의 손과 함께 일정한 곳으로 향하고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굉장히 그 화가의 아주 풍부한 이런 그 감성이 엿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장어를 잡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상적인 그 자연의 아주 그 풍경입니다. 이것들은. 그래서 이거는 실록이 우거진 강가 입니다. 처음에는 장어를 잡는 사람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실록이 우거진 강가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그 자연의 이런 실록이 우거진 숲속에서 물이 흐르는 이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장어를 잡는 사람보다는 실록이 우거진 강가가 더 어울린다,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. 그리고 이 풍경화는 이런 그 다른 차원보다는 굉장히 그 시적이고 서정적인 이런 것들의 그림들을 하고 굉장히 사실적인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뭐 아까 보린 것처럼 이런 숲, 그 다음에 이런 강물, 어떻게 보면 개천이라고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 물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일상적인 이런 표현을 잡는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진주 장식을 한 여인입니다. 이거는 까미큐르가 아예 이렇게 하려고 직접 이렇게 옷까지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.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모델에게 그 이탈리아 의상을 입게 한 뒤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. 이 의상은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코르가 직접 현지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현대판 모나리자라고도 합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밀레와 까미오 코르에 대한 그 자연주의에 대한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오늘 그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1차 시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